네, 제 137회 키스텝 수요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스텝 사업조정본부장 류영수입니다. 키스텝에서는 과학기술 정책과 R&D 현안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요 포럼을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기초연구 투자 확대는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정부는 특히 연구자 주도의 투자와 혁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성과와 더불어서 지원 체계 방식들을 진단하고 기초연구 역량 확보와 수준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상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금년이 이제 2023년 역산해 보면은 D-2이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기초연구진흥 쪽도 대내 여건 변화라든가 또 지난 5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제기되었던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방향들이 제시가 돼서 이것들이 좀 얼개가 잡혀서 아마 하반기에 이제 각 그 대선 캠프에서 공약을 만들 때도 제대로 된 내용들이 거기에 인풋이 돼야 되고 또 내년에 이제 5월 9일인가 지금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차기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겨가지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아마 내년 말쯤 되면 차기 과학기술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오늘 포럼이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금까지 물론 기초연구를 잘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의 기초연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주로 큰 얼개가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아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그 대학을 둘러싼 여건들이 뭐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첨단 기술 각 분야별로 지금 R&D 그 연구 인력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과연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이제 교육부나 과기부가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가 과연 여전히 유효한지 지금 이제 각종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큰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지 또 이전처럼 이렇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 기본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연구비 규모는 작지만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비가 누구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는 없는지 또 학문 분야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들이 이제 다른 분야로 확산하는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것인지 또 인구 소멸 시대에 지금 지방대학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각종 기초연구에서 그 어느 한쪽만 옳은 것이 아니라 그 포트폴리오 뭐 IBS라든가 뭐 기본이라든가 중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큰 쟁점들이 지금쯤 제기가 돼서 디테일은 뭐 저희 차츰 만들어 가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정치권에도 제공이 되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금년 내년에 씨름할 차기 기초연구진흥공학 5개년 계획의 큰 주제로 선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중요한 발제 및 토론이 될 것 같고요. 많이 기대를 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포럼을 위해서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발제해 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이승복 교수님이십니다. 그동안에도 국가 R&D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바쁘신데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귀중한 발제 감사드리겠습니다. 발제에 이어서 아마 토론 좌장을 우리 그 유영수 본부장께서 해주시고요. 오늘 패널 세 분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귀중한 분들이라서 단국대학교 장영주 교수님은 지금 기초과학기술협의회 위원으로 계시고요. 그동안에도 이제 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의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시면서 많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종민 본부장님 지금 한국연구재단에서 기초연구 총괄하시는 본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보다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오늘 좋은 말씀 주시고 또 좋은 말씀을 좀 들으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스태피의 박기범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문회의의 기초기반 전문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역시 오늘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충북 진천이 꽤 멉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도 안 좋고 교통도 안 좋은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발제 또 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수요 포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포럼을 통해서 아무튼 대한민국 기초연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뭘 실현해야 되는지 그런 화두를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승복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복입니다. 키스텝 새청사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요. 특히 저를 초청해 주신 김상선 원장님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포럼 발표를 해달라고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분야고 그 다음에 이게 연구자 개인이 의견을 전제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부담도 있었지만 이게 결국은 이 어떤 하나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R&D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한 경험 그리고 이 다양한 기초연구자들한테 평소 들었던 이 코멘트를 중심으로 제 나름대로는 좀 일반적인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거 말고도 기초연구와 관련된 이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가 끝난 다음에 혹시 토론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포럼의 목적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획기적으로 기초연구 사업을 확충을 했는데 그간 성과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이 비판을 토대로 우리가 어떻게 나갈 건지 이걸 정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좀 제 나름대로 진지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년 동안의 기초연구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초연구 사업이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고 주요 국정 과제로 됐는지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 비중면에서 세계 최고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투자 확대에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또는 우리 내부 스스로 이 양적 성장에 따른 이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와 아울러서 어떤 정책적인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초연구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또는 반대편에 있는 이 개발 또는 국책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기초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하게 되면 이게 이 질적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좀 나름대로 자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학자 스스로도 이게 과연 투자에 맞는 과학 경쟁력, 우리가 느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성장이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자성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눈에 외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주 이 고급스러운 논문입니다. 이 논문 자체는 사회 그 자체로서 파급 효과가 없지만 이게 어떤 과학이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한 혁신, 과학 혁신은 이 사회 문제 해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런 질적 논문 성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0년 이상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 2009년에 대응한 방식은 노벨상을 수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IBS를 출범을 시키고 이 IBS에 대해서 이 어떤 획기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으로 했는데 사실 연구 현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는 약간 괴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몇 명의 과학자를 배출시키는 거가 우리나라 과학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성이 있었습니다. 이 일반 현장 연구자들이 그 당시에 느꼈던 어떤 중요한 이슈들 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왼쪽에 이제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기초연구 사업이 이제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연구비 그래프를 왼쪽에 그려놨는데 보면 대략 2019년까지 1억 원 미만의 어떤 이 소액 과제가 이제 주류를 이루는 그런 이 기초연구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던 반면에 이 연구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견 연구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국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이 피부로 느끼는 적정 연구비의 규모는 2억에서 5억 원 정도입니다. 이게 학문 분야별로 약간 다르지만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17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광범위하게 학문단별로 조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기초연구 사업 지원 현황에서 제가 이제 연구비 규모별로 지원 규모별로 봤을 때 90% 이상의 과제가 1억 원 이하의 소액 과제인 반면에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NSF나 NIH의 이 한 과제당 이 연구비 규모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대학 연구자들이 느끼는 거는 투자 확대에 따라서 성과를 요구받는 거는 옳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 자체 또는 연구비 지원 규모가 우리가 경쟁할 수 없는 규모인데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2016년 경에 대학에서 이게 이번 정부가 탄생하기 바로 전이죠. 전인데 이 대학에서 기초연구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 목소리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게 2017년도 국회 청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간단하게만 핵심적인 부분만 하면 이 기초연구라는 게 이제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창의성이 발현이 돼야지 질적 성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창의성 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유공모 형태의 기초연구 사업 지원을 확대해달라 이런 요청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오늘 초점 중에 하나인데 이 소액 과제에 편중되어 있어서 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또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책 사업은 계속 대형화가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IBS도 생겼는데 그래서 허리에 해당되는 중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 시스템 그 중에 키는 연구비 규모입니다. 이 과제당 이거를 불균형을 좀 개선해 달라고 이 요청이 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고 있는 중진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학회에서 모여서 이 정책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이제 정치권에서 화답을 해서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기초연구에 대해서 투자를 2배로 확대하겠다 해서 이런 정책이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내년까지 마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와 아울러서 이 R&D 제도의 어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혁신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프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R&D 프로세스 혁신 방안이 과기부에서 도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단장으로 있었던 연구제도 혁신기획단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연구개발 혁신법이 공포가 되고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전 정부에서 볼 수 없었던 그 활발한 이 정책적인 토론, 그리고 이걸 통한 입법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이렇게 제도가 변했는데. 어떤 남아있는 핵심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거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데, 허리에 해당되는 이 중견 연구자의 양성이 결국은 국가 과학 경쟁력의 원천이다. 이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R&D 정책은 미완성이다. 이런 제가 이런 문제점을 느껴서 오늘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이 기초 연구 사업 구조의 혁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느라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 기고문이나 이런 걸 보고 있다가 제가 키스텝의 윤수진 선생님께서 해주신 걸 보고 좀 참조를 했습니다. 연구제주도 기초연구 예산이 2배로 확대가 됐는데 2022년도에 그러면 투자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뭘 할 거냐,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이 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논의한 위원회에서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증액을 시키자, 뭐 이 정도의 이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 단편적인 예산 투자를 통한 기초연구 정책은 이제 끝났다. 오히려 이 기초연구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책적인 토론과 이 논쟁이 있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현장 연구자로서 느낀 거는, 기초연구비가 2.5조가 되면 그럼 성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상위 1%의 논문의 이 1600편에서 3200편으로 증가될 거로 예상되고 있다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 변화 없이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이슈가 해결이 돼야지 흔히 말하는 기초연구 확대에 따른 연구자의 책임, 이런 것들을 물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19년, 최근 데이터는 제가 구하지 못했었는데 19년까지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위 논문의 비율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구 확대에 따라서 2020년부터 25년까지 어떤 추세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체되어 있으면 그 요인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정부에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관점이 약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구의 현안 중에서 이제 저는 국가 과학 경쟁력 이게 올라가려고 그러면 중견 연구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기초연구 사업에서 어떤 구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2016년도에 기초연구 사업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면 2015년도에 중견연구의 어떤 그 개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연구실이라는 아주 그 현장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명품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NRL이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NRL이 나중에 이제 도전 전략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이 변화가 됐지만 이 평균 연구비가 3억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이 사업은 NRL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이미 3억을 지급한 이 적정 연구비를 지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16년도에 들어가면서 중견 연구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0.5억이 넘으면 과제가 이 중견 연구로 정의가 되면서 이 중견 연구에 대한 정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지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국가의 비전이 상실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현장 연구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비판 때문에 2019년 이후에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정부 부처에서 이 중견 연구를 보강하는 노력이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이 초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기초연구 예산이 이 여기에서 2007년에서 202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때도 이제 2배 이상이 이제 증액이 됐는데, 문제는 중견 연구자를 지원하는 단가가 2분의 1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가라는 게 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체감하는 그 중견 연구자 규모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몰락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오는 파생되는 것들을 좀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중견 연구의 범위가 확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또 하나의 또 하나의 점이 뭐냐면 이 연구 자율성을 자율 신청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견 연구라고 그러면 3억이면 3억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1억, 예를 들면 1억에서 3억까지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는데 기초연구 사업에 1인 1과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되면 선정이 되면 더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연구 단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하향 지원으로 가는 경향성이 뚜렷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높은 선정률 자체는 이제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그 페이오프, 즉 반대 급부는 중견 연구자가 연구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적정 연구에 지원이 안 되면 연구에 몰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과제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물불 안 가리고 원천이나 국책으로 들어가서 기초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과제가 막 3개 이렇게 되고 기초 연구 사업은 1인 1과제로 막혀 있는데 또 정부에서는 3책 5권까지 또 허용을 해버려요. 저는 이게 어떤 원칙이 없는 게 아니냐. 왜 기초연구 사업에는 1과제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3책 5권을 허용을 하면 이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데서 오는 그 혼란과 그다음에 이 연구를 이 몰입을 저해하는 이런 환경이 저는 2016년도에 어떤 그 기초연구 사업의 제도 개선에 아주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 기초연구 사업이 나아갈 방향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게 연구재단이든 누가 이런 그 기한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분명히 선정률을 높게 유지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기초연구 사업의 어떤 그 수월성에 의한 과학 경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이 보편성에 의해서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균형을 깨트린 게 아니냐. 물론 이제 두 가지 사업이 다 해야 될 어떤 이 연구재단의 미션이지만 이런 균형이 상실됐을 것 같은 그런 우려,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연찮게도요, 2019년도 키스텝에서 나온 그 자료인데요, 보면 이 기초연구 사업의 어떤 그 과제 수의 퍼센티지가 높아서 그런지 이게 전체적으로 2015년에서 2019년 그 패턴을 보면 과제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어떤 학문단도 1억 원 미만이 적정 연구비로 잡힌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과제가 규모가 적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다수의 과제를 내가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제가 연구자들이 연구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를 또 내야 되고 이게 연구 몰입 환경이 아니죠. 그 다음에 국가 R&D 측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연구자가 삼체공헌을 해서 3억을 하나 아니면 한 과제를 통해서 3억 원을 하나 연구자 입장에 같거든요. 근데 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 국가의 R&D 관리 비용,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선정을 해야 되고 이런 데서 그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연구관리기관에서 들어가는 이 관리 비용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재단 같은 경우에 이 평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책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장 연구자들의 의견을 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여기 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 평가 업무가 선정이나 이런 업무가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다음에 이제 인력 과잉 공급의 우려가 약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5천만 원짜리 과제를 또는 1억 원 과제를 하면 대학원생 한두 명 쓸 수가 있는데 이 연구 단절을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다음번 과제를 위해서 미리 인큐베이션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이렇게 되면 3-4명을 쓰거든요. 그러면 과제 1억 원에 적정 연구 인력은 2억 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연구비의 사이즈하고 인력하고의 사이즈가 코릴레이션이 딱 돼야만 인력 과잉 공급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액 과제를 인해서 이런 파생적인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적정 연구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수치를 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6년도에 중견 연구자 사업이 평균 연구비가 1.1억 정도 이렇게 됐고요. 2020년도 데이터에 의하면 1.4억으로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괴리가 있느냐. 이제 현장 연구자들이 이제 디베이트를 혁신기획단에서 2018년경에 아주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한 30분 되시는 분. 그 다음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기초연구를 담당하는 학회에 가서 의견도 듣고 발표도 하고 의견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어떤 거에 차이가 있냐면, 여기 이제 혁신기획단에서도 1.5억짜리의 어떤 핵심 과제를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이 1.5억을 넘어가는 3억이나 7억에 대한, 즉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과제 수를 보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정부의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논쟁을 오래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논쟁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20기초 예산이 지금 교육부 예산인데 2016년도 예산이 있죠. 여기 한 그 3천억 대략 3천억 정도의 예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 연구에서 빠져나갑니다. 이랬을 때 이 교육부의 R&D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교육부의 역할이 대학 지원으로 일반 지원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증액될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중견연구에 투입을 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를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정책 조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2017년도에 기초연구 사업의 구조입니다. 이게 보면 교육부에서 이공학 개인 기초에서 일반 연구라고 해서 이런 그 7천 과제 정도를 운영을 했고요. 이 밑에 있는 세 개는 과기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연구재단의 기초연구 사업으로 1.2조 정도의 예산으로 이제 통합이 이렇게 돼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 상황을 보면 여기에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과기부 사업이거든요. 이 과기부 사업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는 제가 표현을 안 해놨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 원천을 과기부가 단독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돼서 교육부가 그러면 R&D 예산을 지금 일반 연구로 이공학 개인 기초로 투입하고 있던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상당히 몰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학문 균형 발전하고 학문 후속 세대 이런 부분에 어떤 사업이 파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이제 그 이행기에 있기 때문에 과기부의 생애 기본 연구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 남아있는 계속 사업, 즉 기본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학문 균형 발전 내지는 학문 후속 세대 이 부분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그 정책 변화 속에서 과연 기초연구 사업의 몇 %가 개인 연구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몇 %가 집단 연구로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적정 규모냐 이거에 대한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해답은 없지만 이게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빨간색으로 펴져 있는 부분의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부처 수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 사업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거나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두 개의 부처와 그 다음에 자문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부 같은 경우에 2000년대 초반에 명확한 미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기부 같은 경우에 수월성 위주로 가겠다. 그 다음에 교육부 같은 경우에 일반 연구를 포함해서 이 보편성 연구로 가겠다.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정책적인 혼선에 의해서 이 기초 연구는 과기부가 통합해서 단독으로 수행하겠다는 이런 하나의 그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두 가지의 원칙이 논의 없이 지금 방향성을 좀 상실했다고 할까요? 좀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새로 탄생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사실 조정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걸 전체적인 기초연구 생태계를 보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초연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갔는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나무는 보고 나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숲이 어떻게 훼손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저는 이게 이번 정부에서 어떤 실책한 가장 그 뼈아픈 점이라고 저는 기초연구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처별로 이런 미션이 명확하게 유지되는 게 필요하냐? 저는 여기에 이제 여기 오늘 토론회 패널을 참석해 주신 박기범 선생님 정책 보고서를 보고 이제 제가 했는데, 이게 연구 현장의 수요를 보면 그러니까 뭐 주요 대학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주요 대학과 그다음에 이런 지방이나 소규모 대학하고 이 요구도가 다릅니다. 결국은 주요 대학은 경쟁력 위주의 수월성 위주의 지원을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규모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 보편적인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데, 이 날개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두 개, 한쪽 날개가 더 커도 안 되고, 근데 과연 하나의 부처에서 두 가지 미션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현재처럼 서로 믹스돼 갖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책임은 아무도 못 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기부의 수월성 지향하고 교육부의 보편성 지향은 2000년도 초반에 이미 현장 연구자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한 비판은 없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서로 보완을 하면서 서로 이 경쟁은 아니지만 이 보완적으로 대학 연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게 이제 연구 관리를 하고 있는 연구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외국 같은 경우 이제 펀딩 에이전시마다 약간의 물론 뭐 반드시 칼로 무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보편성을 추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특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수월성을 추구하는 이 펀딩 에이전시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현장 연구자들이 저 기관이 뭘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사업을 보면 이게 백화점 형태입니다. 일단은 부처 예산이 과기부 예산하고 그다음에 교육부 예산이 믹스돼 있죠. 그리고 거기서도 수월성하고 보편성하고 또 뭐 집단 연구하고 굉장히 믹스가 이렇게 많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땐 저는 뭐 그거를 이 어떤 통합체에서 통합 관리하는데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 내역 사업의 수월성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편성의 연구 사업 같은 경우는 효용성, 얼마나 이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효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다른 잣대가 필요한데, 이게 혼선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초연구 사업이 과연 지금 형태대로 수월성과 보편성, 그 다음에 부처 예산이 막 섞여서 그 다음에 조정이 되지 않는 상태로 하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2.5조로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 나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 구조개편의 그런 방향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이제 혁신계획단 안이 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이 일부의 의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원칙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부 부처에서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일단 지금 현재 1번 이 신진, 중견, 리더 이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계급적이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30대 과학자든 아니면 저같이 50대 중반의 과학자든 일반 과학자가 있고 중진
과학자가 있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대신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 구분은 이런 뭐 일반적인 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지금처럼 너무 복잡하게 막 그 중견 연구도 일리가 있고 뭐 해서 사실 제가 사업의 목적을 몇 개 안 되는 사업이지만 하도 복잡해갖고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생겨났는지, 그다음에 이게 뭐를 위해, 그다음에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외국 선진국의 예처럼 간단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지속시키는 어떤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1번하고 핵심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장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일반 연구자의 규모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중견에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이 도약이나 창의 정도의 레벨이고요. 그 대신 이거에 대한 선정률을 지금처럼 굉장히 높게 잡지 말고 이 어느 정도 수월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을 셀렉션할 수 있는 이런 그 선정률을 유지를 하자. 좀 이런 내용이 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중요한 게 이제 연구비 단절 방지 장치인데요. 지금 1인 1과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료되면서 이제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 도약이나 창의로 들어가면 경쟁률이 있기 때문에 연구 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 지원이나 또는 더 좋은 거는 1번이나 핵심을 하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은 바로 도약이나 창의를 신청할 수 있게 해서 이 사업이 이전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장에서 좀 연구자 친화적으로 이 지원을 받는 이런 그 연구사업 포트폴리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과제인데요. 그럼 중견 연구를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중견 연구를 과제 수를 조금 늘려도 예산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볼 때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볼 때는 많은 사람이 과제를 받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로 우리가 어떤 수월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 경쟁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적정 규모는 뭐냐? 저는 사업 내역 사업별로 이 사업에서 나오는 성과를 이 양적 성과가 아니고 질적 성과에 의존해서 분석을 해야 되고, 반대로 이 보편성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싹을 틔우는 연구에 대해서는 이런 성과 분석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느 정도의 타겟된 수요율을 가지고 유지를 하자. 그래서 약간의 그 분리된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교육부하고 과기부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정책을 수행하는데 훨씬 더 원만하게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이게 사실은 키스텝이나 스태피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그 스태피나 키스텝의 기초연구사업 구조개편에 관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게 정부 부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재단의 의견을 받을 건데, 이게 보면 내역 사업별로 사실 좋지 않은 사업이 없어요. 뭐 지원을 하는 그 연구를 하려는데 나쁜 사업이 어디 있나요? 그 다음에 인력 양성 사업도 현재 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인력 양성을 하는데 안 좋은 사업이 어디 있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적정 규모냐, 전체 생태계 내에서.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뭐 아주 좋은 말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리고 구조가 점점 복잡해져 갖고 지금은 정책을 하는 저도 한 시간을 들여다봐야지 이게 이런 사업이구나 할 정도로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근데 키스텝하고 스태피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이제 기초연구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국가 R&D 정책에 다 필요한 건데, 현장 연구자들한테 연구 몰입을 하고 그다음에 책임감을 주려면
제도 자체가 굉장히 심플해져요. 심플해져요. 그래야지 벗어날 데가 없어요. 그게 효율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성이라는 게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가장 심플한 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색깔도 단색이, 원색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책은 그걸 추구를 못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사회적인 욕구, 그 다음에 정치적인 이슈, 뭐 여러 가지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책을 하는 사람들의 책임성.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정책하시는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텝이나 키스텝의 독립성이 훨씬 더 강화돼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에서 간섭하면 안 되고 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좀 심플하게 하고요. 그래야만 그래서 지속적으로 돼야만 각각의 내역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 평가를 진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업이 성과를 냈느냐 마느냐. 요즘은요 이렇게 사업이 막 계속 변하면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이 사업이 저 사업으로 되고 막 그게 또 막 파생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 사업이 진짜로 우리나라 그 과학 경쟁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됐는지 너무 과도한 건지 이런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차분해질 때가 됐다. 2.5조나 되는데 그거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이슈는 짧게 지나가겠습니다. 대학연구진흥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 기초연구 협의회 연합회를 통해서 이슈가 나와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요약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굉장히 새로 요즘 나오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학력 인구가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는 바람에 대학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마다 상황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위기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걸 이제 해결할 때 그러면 과연 우리가 대학의 위기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할 건가? 이게 이제 교육부에 대한 부분이지만 또 교육부가 R&D를 투자하고 대학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결합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뭐 다양한 대학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나오는 뭐 기후 위기나 에너지의 어떤 위기 또는 뭐 탄소 저탄소 정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여전히 과학적 지식에 의존해서 해결해야 될 사회적 또는 전지구적 현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현장 연구자들이 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대학을 너무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기를 할 때 대학의 기능 중에서 연구의 기능을 현재보다는 강화를 하고 이런 것이 결국은 작지만 필요한 대학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냐. 단순히 지금 인구가 작아지면 당연히 수험생이 적어지고 입학생이 적어지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방에 거점 대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프라는 교육만으로 부족합니다. 이제는 이게 우리 사회나 아니면 지방의 어떤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 R&D 거점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논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대학의 상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지금 이건 이제 국가 R&D 수행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급인데요. 이제 대학이 한 요 정도 한 5분의 1 미만으로 이렇게 R&D 예산을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과학적 성과, 유의미한 과학적 성과는 대학 연구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대학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게 되면 여전히 고급 인력이 대학에 여전히 있다.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연구의 중요성을 좀 이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봐달라. 좀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대학이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 교육과 연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어떤 보통 총장님이나 이런 분을 보면 교육에 주로 포커스가 가 있고 연구는 그냥 교수들이 알아서 뭐 인조하면서 하는 걸로 인식이 돼 있습니다. 좀 이런 지금 사회적인 그 대학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이 인프라 따라서 그 대학 연구 인프라나 그다음에 연구소가 있지만 이런 그 연구소를 포함한 인력이나 이런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걸 관할을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교육부는 사실 대학 입시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대학 입시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제설 파먹으면서 경쟁하는 거지 그게 국제 경쟁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교육부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대학 혁신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대학 투자가 있지만 여전히 이게 건물이나 아니면 교육 여건 개선에 포커스가 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가 이제 R&D 투자를 하던 거를 인력 양성으로 들어갔지만 그래서 뭐 BK도 있고 새로운 인력 양성을 많이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방향성이 있는 거냐, 이 중복성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걸 제가 보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기부 입장에서 보면 대학이라는 데가 연구가 성과가 많이 나오는 데고 그다음에 인력이 여전히 많이 유효 인력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컨트랙트 즉 과제를 개인 과제 또는 뭐 집단 과제는 몇 개 있지만 개인 과제를 통해서 개인과 협약한 과정에서 과연 어떤 이 정책을 투영시킬 수 있는 수단이 충분하게 있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대학 연구자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논의할 부분은 결국은 이 교육과 연구가 밸런스 이게 뭐 저 R&D에서 아까 수월성하고 보편성의 어떤 밸런스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학 연구도 결국은 교육과 연구가 밸런스를 맞추면서 이 대학 혁신과 커플링 될 때 그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나올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부든 아니면 과기부든 대학을 좀 어떤 대학 인프라와 관련돼서 쓸 수 있는 이제 이 용도가 이제 용도를 가진 게 이제 일반 지능금입니다. 이게 제너럴 유니버시티 펀드라고 해서요. 이게 사실 GUF는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 중요한 그 예산을 편성하는 그 요소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런 요구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대학 연구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 경쟁 기반, 즉 과제 수준은 경쟁 기반이죠. 이런 거에 보완이 돼서 이런 대학 일반 지능금이 있을 경우에 훨씬 더 과제에서 생성되는 그 연구 성과보다 시너지를 발휘를 하면서 연구 성과가 질적으로 제고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연구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좀 더 대학으로 하여금 이런 인프라 관리를 하게 해서 또는 그런 펀드를 만들음으로써 이 대학의 혁신 사업의 중요한 컴포넌트로 R&D라는 요소를 넣어달라. 이게 이제 이 요구의 핵심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논의는 아니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이 보편적 또는 또 과기부에서는 경쟁적 지원에 의한 대학 인프라 확충. 이게 이제 저는 SRC나 이런 우수 연구센터도 그거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첫 번째 교육부하고 과기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수월성, 보편성. 왜냐하면 그 대학이라는 데가 아까 얘기했듯이 수도권도 있고 지방도 있고 뭐 또 사립이냐 국립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향 정립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존 하고 있던 사업들이 어떤 방향으로 전환될 거냐. 이거에 대한 정책 조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게 과기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앞부분이 이 블록 펀딩입니다. 형태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지원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는 방법이고 저 끝단에 오른쪽 끝단에 있는 게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이런 방식입니다. 이 경쟁 베이스도. 근데 이제 이 앞단에 여기 이제 그 품목별 블록 펀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이걸 기한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블록 펀딩이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좀 더 하고 싶은 이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정부하고 관리기관에서 보면 이 부처 간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연구하고 교육 중심 대학이 있고 지방 거점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또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조정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블록 펀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형 예타 제도가 빨리 정착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게 프로그램형이라는 건 이제 이 정식 텀은 아닙니다만 이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들으실 걸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형 예타일 경우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성과 평가와 연동된 예산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과 평가를 위한 어떤 명확한 근거 이런 것들이 관리기관에서 먼저 세팅이 된 다음에 저는 블록 펀딩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그러면 블록 펀딩을 받으면 좋죠. 근데 그럼 책무는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럽 같은 경우 블록 펀딩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그 기관의 테니어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막스 플랑크 인스티튜트 같은 경우에 거기에 진짜로 5%에서 10%의 연구자만 계속 남아있고 나머지는 대학으로 다 이렇게 발전을 한 다음에 흩어지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대학에 그 블록 펀딩, 지능금을 주면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 부분이 없으면 블록 펀딩은 효율성 면에서 저는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너무 시간을 많이 썼나요? 제가 좀 이 기초연구의 자율과 책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기초연구 성과가 늘어났으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얘기가 이제 주변에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하는 마음에서 왜 자유공모가 확대됐는지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기초연구 비중을 막 40%로 늘리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까지 막 올렸습니다. 근데 현장연구자 기초연구를 하는 사람 보니까 비중은 40%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그 여건이나 환경은 너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 수치가 아니고 환경 조성이나 시스템을 장착해달라. 그 중에 하나가 자유공모 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한 겁니다. 이 자유공모 방식은 자율적인 면에서 이 자율이라는 게 결국은 자유와 책임이 동시에 있는 걸 우리가 자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유공모 방식은 이 자유를 달라고 한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그 자유가 그냥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저게 창의적 환경을 가장 잘 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런 방식이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하나의 여기서 이제 정부에서 이걸 주저주저 하는 이유는
연구 주제의 자유도가 너무 높으면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너무 냅두면 이거 공부를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런 시각, 이런 막연한 시각이 있죠. 근데 이 과학 정책은 이런 감성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통계에 의해서 또는 원칙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선진국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원칙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자율 공모 사업에는 반드시 적정한 경쟁률이 관건이다.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선정 단계에서 효율성을 우리가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현재의 그 연구재단의 높은 선정률, 중견 연구, 이거와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찰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현장 연구자들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갔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연구자들도 그런 면에서 이 어떤 이 자유공모 방식에 대한 책임을 적정한 경쟁률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잠깐 보면 알겠지만 NIH에서 개인 연구 과제가 77%예요. R1이나 뭐 유사한. 그 다음에 집단 연구면 7% 또는 8%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학문 후속 세대나 뭐 사업화 관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율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연구재단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기초의 비율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70%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는 대학에서 입시에서 수시하고 정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시하고 정시를 비율을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애들이 모였을 때 같이 시너지를 내면서 거기서 가장 좋은 교육 환경 또는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흐트리면 안 된다. 그래서 내역 사업을 만들 때 이 하나의 사업에 좋다 나쁘다를 할 게 아니고 이걸 바꿨을 때 전체 생태계 내에서 이런 원칙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좀 가만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율과 책임 중에서 제가 시간 관계상 맨 끝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자 개인도 책임을 느껴야 돼요. 근데 연구자 개인이 책임 느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정책을 할 때 이게 자율이라고 할 때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기초연구자들은. 그렇지만 그 자유를 누려서 효율성을 내느냐, 이건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적당한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경쟁은 누가 만들어줘요?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걸. 정부가 또는 관리기관이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내재시키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주면 당연히 돈을 투입을 해도 기초연구자들이 자유만 누리고 효율성이 없죠. 근데 그걸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초연구를 투자를 2.5배 하고 국회나 또는 국민이나 정부에서 투자 효율성을 어떻게 될 거냐 책임져라 하면 책임을 질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만드는 책임은 이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치적인 요구가 들어옵니다. 뭐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연구가 필요하고 저런 연구 막 로비가 들어와요. 정부 부처에서 그 용기를 가지고 그걸 딱 잘라낼 때 그러면 연구자들도 당연히 그 책임을 인식을 하고 그런 방식대로 작동이 돼서 자율적으로 작동이 돼서 저는 효율성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목적 기초인데요. 그 프로그램 예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블락 펀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이 반대의 개념이 이제 프로젝트성 예타 제도인데요. 이게 뭐 경제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일단 가게는 해주고 이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온갖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진짜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진짜 엄격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결국은 그런 방식 없이는 우리나라 사업은 너무 예탈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렇다고 해서 효율성이 담보도 안 되고 좀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토론을 마치면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앞에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초연구 좋죠. 그리고 모든 분들이 좋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이게 과연 국가의 주요 아젠다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액세서리 같아요. 이 국가 주요 의제를 정치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그 다음에 이게 과학 경쟁력이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경쟁을 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정치권에서 기초연구를 바라볼 때 연구자 개개인의 책임성이 높아진다. 그게 가장 그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R&D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그게 이제 키스텝하고 스태피가 평가나 또는 정책과 관련된 건데 저는 예산을 분리를 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나 이 정책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저는 제가 현장 연구자로서 오늘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연구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이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문 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예산상으로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과연 또는 인사상의 어떤 그 독립이 안 돼 있으면 과연 그런 역할을 책임을 지고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좀 자율권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책임을 부여를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 R&D에 나아갈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기초연구 분야에서 핵심 이슈들을 상세하게 설명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 기스텝한테도 고민해야 할 과제들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정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패널분들께서 한 7분 내외로 이내가 좋을 것 같습니다. 7분 이내로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 생각에서는 그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김정훈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그러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좋은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단국대학교의 장영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주제가 사실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에 대한 어떤 토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약간 좀 더 넓은 개념의 시스템적인 부분을 좀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질문 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이 교수님의 이 발제하신 부분 중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은 실제로 2018년 부근에 그 4차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 이제 의견을 많이 물어봤던 제가 그래서 일부는 또 그때 의견을 좀 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4차 종합계획에 보면 4가지의 중점 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연구자 중심으로 기초 연구를 혁신한다. 뭐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발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건 좀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았고요. 오히려 이제 오늘 얘기해 주신 게 두 번째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얘기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때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어가지고 교육부와 과기부가 말하자면 이제 그야말로 수요성이냐 보편성이냐를 어떻게 그 아이덴티티를 정립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때 이제 이 안이 나와서 전주기적으로 대학원생부터 중견 연구자까지 또 중견을 넘어서 시니어 연구자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할 거냐를 그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아닌데라고 했던 부분을 오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보자면 그 대학원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니어 포스닥, 시니어 포스닥, 그다음에 이제 아직 그 전임이 되지 않는 연구교수급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깔아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분들한테 수월성을 묻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부가 가져가서 적절히 그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이후에 신임 교원부터 뭐 일부 비전임 교원도 있겠지만 신임 교원부터 그다음에 중견 그다음에 시니어 전임 교원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액티브하게 연구를 수월성 위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기부에 몰아줘서 거기에 이제 적절히 지원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측면에서 나온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때 약간의 디테일한 제가 알기로는 그 과기부에서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은 절대로 놓을 수 없었다라는 부분이 혼재돼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사실은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체제 구축은 훌륭하게 지금 이제 진행이 4차 계획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고 5차에는 이걸 좀 더 특화시켜서 예를 들어 지금 과기부가 갖고 있던 예를 들어 그 세종 펠로우십이라든지 그 포스닥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과감하게 교육부로 넘기고, 그러니까 깔아주는 인건비 깔아주는 성질로 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기본 연구는 지금 이제 일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일몰 하기로 한 부분은 과감하게 과기부로 넘겨서 아까 이제 이 교수님이 아주 좋게 단순화시켜서 그 지원을 해라라는 부분에 편입을 시켜서 좀 체제를 간단하게 만든다면 좀 더 그 전주기적인 지원 체제 구축이 이제 완성이 5차에는 확실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실패한 건 아니다. 많이 좋아졌다 이제 그 부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건 이제 제가 발표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김정 교수님이 그 전에 주신 자료를 잠깐 봤는데, 이제 수월성이냐 보편성이냐, 기초연구는 수월성으로 가야 하냐, 보편성으로 가야 하냐, 이제 아까 이제 그 부분이 약간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복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6년에 선정률을 확 올려서 과연 중견이 해야 되는 수월성이 희석돼 버렸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는 중견 연구자 중에서는 선정률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2016년보다 훨씬 더 컴피티션이 강화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 부분은 현재 4차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연구자 주도의 그 연구비를 분야별로 책정을 달리하고 학회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분야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지원 체제를 구축한 연구 기관과 연구비의 차등 지원 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굉장히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좀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약간 좀 그 부분은 발제를 해주시지 않아서 약간 그 부분이 시간 나면 다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우려가 되고, 김정인 교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주신 그 부분을 보면 뭐 이제 그 개인 우수 사업 연구비 비율하고 연구비 규모의 비율을 여기 이제 주셨어요. 이제 뒤에 설명을 주실 거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신진, 중견 1, 2, 리더 그리고 이제 IBS까지 이렇게 쭉 놓고 보면요. 실제로 연구비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비 규모의 비율이라든지 저는 충분히 중견 2 이상부터 IBS까지가 수월성을 답보할 만큼 충분한 인력과 돈, 그다음에 자원이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수월성, 상위 1% 논문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부분의 이슈는 그 중견 2 이상의 어떤 과제에서의 굉장한 압력 그런 걸로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중견 1 이하 신진 기본 중견 1은 실제로 인건비 빼면은 실제 연구비가 재료비가 한 5천만 원, 6천만 원 수준일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요, 사실 수월성을 우리가 논하기에는 너무
좀 죄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그 연구비 지원 체제에서 입각해서 볼 때 그 비율상의 문제, 그다음에 지원의 문제, 수월성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거냐에 대한 문제도 실제로 이제 그 같은 수월성 연구에서 또 보편성과 수월성을 좀 더 심화해서 나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정책연구원의 박기범 상임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굉장히 방대한, 그러니까 사실 몇 가지 포인트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짚어주셔가지고, 저도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굉장히 너무 많아서 사실 시간이 아쉽기만 합니다. 그 첫째로 기초연구 사업이 지난 4년간 어떻게 확대가 됐는가에 대해서는 저 교수님이 보여주신 어떤 데이터랑 제가 분석한 거랑은 조금은 이렇게 다르고요. 아마 거기에서 이제 분석하셨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뭐 단가가 줄어들었다든지 뭐 전체 평균이 줄었다는 것은 아마 비전임 교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합치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데이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거는 제가 교수님 보고서를 보고 저도 감안해서 네네. 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논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단 4년간에 지난 그게 확대 효과는 확실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정이나 경쟁률 같은 것은 좀 좋은 직접 비교하기가 힘든 것이 일단 예전에는 사업이 조금 있다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전에는 지원을 안 하시던 분들이 더 많이 지원해서 경쟁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저는 전체 전임 교원의 연구비 분포를 봤을 때는 분명히 지난 3년간 굉장히 커져서 17년에는 전임 교원 연구비 피크가 3천에서 5천 구간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5천에서 1억 구간으로 가고 20년 더 커져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기초연구 사업은 확대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 교수님이 진단하신 거에 상당 부분에 동의를 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승국 교수님의 어떤 생각도 지난 기초연구 사업에서 그 어떤 과정에서 오히려 좀 반영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보고서에서 이제 두 가지 견해를 소개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수혜 확대 논리가 좀 더 컸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발표하시면서 이제 오히려 대학을 너무 교육기관으로 보고 연구기관으로 안 보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총장이나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오히려 교수님들의 어떤 뭐랄까 인센티브 동기나 그걸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 대학 교수님들은 너무나 연구에 치중을 하신 것이 아닌가. 개인이 쓰는 시간을 만약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러니까 본인의 연구, 대학원생의 지도, 이 연구 그거에 한 5, 60%를 쓰시고 행정에 한 30%를 쓰시고 교육에는 한 10% 정도를 쓰시는 것이 오히려 보편적인 우리나라 이공계 교수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논점이 너무 많아지면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약간 커렉션을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책을 할 때요, 개인이 어떤 퍼센트를 쓰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대학에서 연구가 쌓이고 있느냐, 이런 큰 방향을 보고 그게 정책에 들어가야지, 이 개인이 내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이거 국가에서 관여를 못 합니다. 시간의 배분은 이제 예로 드린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학을 교육기관으로 보고 연구기관으로 소홀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끊고 이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그 방향이 국가적 정책적 차원에서 있는 거냐, 그다음에 대학 내부에서 그런 원칙이 있는 거냐,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분명히 지금 현재는 교육기관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의 두 가지 군, 서울대, 카이스트와 같은 이제 그런 군과 지역의 사립대학으로 구분했을 때, 제가 볼 때 교수님들의 어떤 연구 역량은 상당히 어느 정도 오히려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교육에 해당하는 부분은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석박사 학생들의 진로를 보면 그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들의 진로와 지역 사립대의 진로는 완전히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가 놀라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대학들이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연구도 달라야 되고 당연히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도 달라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학 분야 이공계 박사가 서울대 카이스트 같은 그 대학의 공학 박사가 졸업하고 나서 어디로 가 대기업 취업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역 대학의 공학 박사가 대기업 취업률은 3.3%거든요. 대부분 중소기업을 가십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따라서 연구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저는 그러면서 오히려 기초연구 사업이 이런 연구의 내용을 오히려 획일화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이슈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어떤 구체적인 뭐 기초연구 생태계와 관련된 기초연구 정책, 그다음에 이제 교육부 사학과의 연계 역할 분담,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 큰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에 많이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국연구재단 김정윤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윤입니다. 제가 그 기초연구본부 장직을 맡게 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어쨌든 좀 현장에 있는 연구자분들을 많이 뵙고 의견을 많이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여러 여건상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토론자로 있기보다는 주로 좀 많이 좀 듣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좀 듣고, 그다음에 그 들은 말씀들을 갖다 더 가지고 좀 고민하는 이런 이제 입장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한 얘기가, 제가 어떤 그 이슈를 제기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연구자 주도의 연구원, 기초 연구 분야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런 부분 같이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제 합니다. 먼저 이제 그 연구자 주도 기초 연구 사업별 규모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연구비를 기준으로 이제 보면은,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이제 수월성과 보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편성일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안전망,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개념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두 개를 대별을 한다면 지금 현재의 연구비의 배분이 수월성 쪽에 64.6%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망 균형 발전에 28.5%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연구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수월성 사업 중에서 개인 우수 사업별 안에서 좀 구분을 해본다면, 이 신진 연구, 세종 펠로우십을 포함한 겁니다. 신진 연구가 한 10%, 10.5%, 중견 1위 29.1%, 중견 2가 8.2%, 리더가 2.9% 정도의 연구비 배분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실제 집행 최종 액수가 아니라 2021년도 시행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거는 시행 계획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우수 연구 과제당의 이제 상대적인 연구비의 규모를 한번 보면은, 기본 연구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기본 연구를 1로 보면 신진 연구가 2.1, 그 다음에 중견 연구가 2.7 정도, 그 다음에 중견 2가 1이 2.1, 2.7, 중견 2가 9.1, 리더 연구가 19.2 정도가 비율이 됩니다. 자, 이런 숫자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기초 연구의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수월성, 그 다음에 연구라고 하는 게 그 수월성만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전망과의 그런 그 배분 관계를 어떻게 가는 것이 좋겠는가. 사실은 어떻게 가는지 뭐 결론에 대해서는 뭐 저도 내릴 수는 없겠으나 나중에 조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월성 추구 사업의 경우에 그런 배분 같은 거, 총 액수, 지금 뭐 이승복 교수님이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예산은 말씀하신 거랑 거의 흡사해요. 2022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흡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배분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사실 이제 큰 기초연구 사업 전체를 갖다 놓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부터 이제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를 시행하게 됐죠. 처음에 이제 수학 분야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이제
올해의 나머지 분야들을 전부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들을 모으고 내년에는 전 분야에 대해서 학문별 지원 체계를 이제 시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학문별 지원 체계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연구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니 학문단별로 지원의 액수, 그러니까 뭐 중견, 리더, 뭐 이런 거의 액수, 그 다음에 플러스 기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것들은 개인 기초 연구로 5천만 원은 너무 연구비 액수가 작다. 그러니까 좀 올려라. 그래서 제너럴하게 한 7천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쪽으로 고민을 좀 이제 해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연구비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를 이제 수행하게 되면은 이 상태가 지금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이제 고도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문별 지원 체계 안에서 과제 수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선정률을 어떻게 해서 이 사업들을 안정화시킬 것인가. 그다음에 이 사업들의 결국 목표는 기초연구 사업의 지원 목표는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역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향상시키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문 체계별 지원,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를 안에서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그게 정말 목적에 맞는 상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염려들 하는 게 학문 분야별, 그러면 이게 완전 학문 분야별 단절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염려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문 분야 별이라고는 했지만은 학문과 학문 간에 같이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그다음에 학문 안에서도 소 분야끼리 어떻게 융합해서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걸 어떻게 확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바람직하다면 이제 어떤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어쨌든 그 가운데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없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사실은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이제 고민들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대학 연구 기반 구축에 대한 건데요. 사실 이거는 블록 펀딩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있는 사업 안에서 이제 그 성격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대학 연구 기반 구축 사업이 한 1,50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의 한 6.4%인데요. 이 안에 대학 중점 연구소 사업이 있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중점 연구 사업은 경쟁력 기반의 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국에 있는 많은 이제 대학들이 이제 수혜를 받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업과 그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사업, 이거는 이제 그 코어 퍼실리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기반들을 서포트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교육부 사업이 수월성이 아니라 우리 사회 안전망에 대한 사업이 가는데, 사실은 교육부 사업의 대부분이 비전임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비전임 지원 사업이 지원해주지만은 안정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이제 커다란 그 지원 사업과 같이 엮어 나가서 안정성까지도 한번 확대시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번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제 우리 이승복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약을 한다면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창의성을 더 유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비를 어느 정도로 만드는 것이 좋은 건가, 그 다음에 뭐 투자보다는 뭐 정책의 방향성, 이슈를 발굴해서 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연구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더 국가적으로 제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인데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가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시키자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그 연구 경쟁력에 대한 강화에 대한 그 지표로 항상 내세우는 것들이 연구 논문의 개수, 뭐 좀 나가서 퀄러티를 따지면은 뭐
탑 10%, 뭐 NSP 저널, 뭐 이런 정도로 이거를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개인 연구의 결과지 않습니까? 뭐 그게 결국 국가의 연구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있겠으나 때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합, 부분의 합이 사실은 전체를 나타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희는 아마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연구 논문의 개수, 퀄리티의 뭐 정도 거의 정체 상태일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거든요. 분명히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지표화를 해서 우리의 연구 역량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그다음에 투자라기보다 지원하는 거죠. 지원의 방향이 옳으냐 그르냐를 갖다가 수년 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승국 교수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서 아마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내용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시간이 조금 지난 관계로 질문을 통해서 또 이어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질문과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기초사업센터의 함선희라고 합니다. 김정인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제 학년 분야별 연구비 지원 체계 도입하는 게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의 되게 가장 큰 트렌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학년 분야별로 연구비 규모나 기간이나 과제 수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하고 자체적으로 정하면서 이승복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연구비 규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희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지금 이제 분야별로 연구비를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난 5년간의 지원 비중을 기준으로 이제 분야별로 연구비를 규모를 결정을 했는데, 이제 이게 향후 5년, 10년 계속 가면은 결국 그 연구비 규모가 계속 동일하게 간다는 소리인데, 이제 나중에는 결국 이 분야별 연구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에 계신 연구자분들이나 연구재단에서는 어떤 생각이나 이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뭐 연구비를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대해까지는 글쎄요, 뭐 전체적으로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는 아까 이제 이승복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재단에서 기획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기초 쪽에는 관리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부처하고도 같이 이제 상의를 하는, 특히 학문 분야별 연구 지원 체계 이 문제 때문에라도 더 이제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교수님. 네. 네, 사실 이제 이게 모두 토론 주제가 이제 이거였으면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을 텐데, 제가 이제 했었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 학문별 지원 체계에 아까 이제 질문하신 분의 우려가 굉장히 이제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시작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드시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의학학, 우리 같은 경우 이제 의학학 부분과 그다음에 생명 부분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보면 사실 실제로 이제 제가 좀 주변의 의견을 듣고 분석해 본 결과를 따르면 같은 비슷한 부분의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의학학으로 카테고리가 정해져서 이미 정해진 연구비와 기관이 같은 비슷한 연구를 하는 기초생명 쪽와의 연구비의 규모와 기간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일정한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내가 속하고 있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운을 따르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원을 했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연구에.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같은 지원 학문별 지원 체제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 연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된다면 실제로 어떤 그 연구자들의 어떤 그런 도덕적인 문제,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다양한 어떤 재료비와도 유용 문제 이런 것들이 절대 회수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학문별로 이렇게 연구자 주도로 가는 건 좋지만 실제로 연구자 주도로 연구를 하겠다라는 것은 이런 거를 연구자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것은 연구 분야를 간섭받지 않고 연구자 주도를 결정을 해서 어떤 그 연구 테마를 결정하겠다라는 걸로 사실은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이런 그 지원 어떤 형식을 연구자 주도로 정하겠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잡음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런 부분이 면밀하게 이제 분석이 되고 또 스탠다드를 결정해서 지원 어떤 그런 부분을 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승벽 교수님, 예. 네, 그 학문 분야별 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건 이게 뭐 자율성을 주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학하고 물리하고 생명과학하고 분명히 다르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뭘로 그 어떤 자율적인 책임을 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보통 학문 분야별로도 자체적으로 이제 의견이 들어오면 그냥 설문조사가 와요. 리더, 중견, 여기 몇 %를 했으면 좋겠냐. 그럼 답변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연구재단에서 그런 학문 분야별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원 비율을 봐서 이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과연 거기에서 어떤 지난 몇 년 동안 축적된 성과에 대한 어떤 패러미터를 가지고 학문 분야별로 이 배분이 맞는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거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지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새로운 학문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학문이 싹 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서 이 책임이라는 거를 연구자 개인이 질 수는 없거든요. 이게 학문 분야별로 그 어떤 사이즈나 이런 거 적정 투자를 할 수 있게 본인들 스스로가 그룹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나 합리적으로 어그리를 할 수 있는 그 조정 정책이 가능하니까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제 이게 학문 분야별 지원 체계를 하는데 구체적인 단가 정도는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깊이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학문 분야별로 학문 분야 안에서도 소 분야별로 그 학문의 성격 그다음에 학문의 그 사실 국제적인 경쟁력 정도까지도 다 이제는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기반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고자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기획을 하려고 하고 이전과는 좀 다른 학문 단장님들이 좀 더 이제 학회나 연구자들과 아주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조사를 하고 분석하고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네. 네. 혹시 박규범 박사님, 예. 네. 저 뭐 아까 이승욱 교수님 발표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기초연구 사업이 성격이 굉장히 다른 세부 사업, 내역 사업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효율성 평가가 어렵다는 말씀에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것들이 어떤 뭔가 좀 목적성을 가지는 식으로 개편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오늘 이제 저희는 지금 기초 연구에 대해서 연구 역량 강화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주체로 본다면 대학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 우리나라 전체 뭐 200개 산재 대학에 저는 연구 역량도 아니고 그냥 생존의 문제거든요. 재정의 문제고 지금 현재 신입생 충원 위기. 이 문제가 대학을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가장 큰 문제는 오히려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막 시작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될 것입니다. 뭐 연구중심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지역 거점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대학의 구조개혁에 맞추어서 저는 기초연구 정책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어떤 지역대학의 구조개혁이나 지역대학의 역할을 가면 기초연구 사업이 사실은 그러니까 둘이가 같이 가면 좋은데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종속적으로 대학의 구조개혁의 변수에 따라서 기초연구 사업의 정책이 변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학의 구조개혁과 대학 R&D 연구 역량 강화가 전혀 딴 방향으로 갈 위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네네. 네, 키스티브 위길입니다. 이성국 교수님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교수님한테 두 가지만 좀 여쭙고자 합니다. 발표 자료 이렇게 보면은 양국적으로 확대된 기초연구 사업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혹시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지난 정부에 대해서 2배의 기초연구 규모를 늘리겠다고 지금 이제 실행되고 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기초연구 규모가 현재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됐다는 어떤 발표적인 인식이 좀 제가 그렇게 느껴져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두 번째 여기 지금 발표 자료에 보면은 보편성과 수월성 얘기하시면서 상당 부분 지금 현재의 어떤 나눔먹기식 문화가 향상이 되어야 되고 상당 부분 수월성에 대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구 성격 자체가 제가 알기로 이번 정부 들어서 교육부하고 과기정 통발 업무 분장하면서 보편성 부분은 교육부가 많이 안고 갔고 수월성 부분은 과기정 통부처에서 많이 하고 이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수월성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제 조건을 기초연구는 블록 펀딩을 전제로 하고 그 효율성을 담보한 강력한 통제제도 이런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선정 평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기초연구의 수월성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국가 R&D의 어떤 선정 평가 시스템하고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하여튼 일단 기초연구 규모가 그러면 이제 2.5조를 달성하고 나서 적정한 거냐? 저는 이거는 누구도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성과 평가를 해서 이게 적정한지를 보는 게 저는 과학 정책에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경험이 축적이 돼야지 이게 적정한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R&D에 무한정 투자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일종의 다른 예타를 통하는 기초연구 사업 외에 어떤 사업 지표하고 좀 평가 성과를 분석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이게 적정한 예산인지가 나오는 게 합리적 논의를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월성 부분에 저는 수월성이라는 거는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수월성이라는 건 결국 우리 내부에서 리더 연구자하고 일반 연구자하고 수월성을 경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수월성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기초연구가 어떤 국경이 없지만 실제로 과학 경쟁력이 직접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중국이 있고 옆에 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과학 경쟁력이 특정 분야,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일취월장을 하고 미국을 뛰어넘는 경우도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있습니다. 눈에 확확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예산 규모가 그러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전체, 물론 5배 이렇게 제가 예산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저는 아까 장영주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전주기 이런 것, 어떤 좋게 연구자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기초연구 사업 딱 했을 때 국가 아젠다라고 생각이 될 만한, 아니면 국가 플래그십에 해당될 만한 사업이 있느냐, 그리고 목표가 있느냐. 중국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키 레버러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명품 사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단 선결 조건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 안정망이나 보편성을 해야만 결국 우리가 이 기초연구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용성을 벗어나서
안정망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지금 아까 데이터에 의하면 그 중견연구 2하고 리더 연구 사업이 전체 예산의 뭐 한 11% 정도, 저는 빡개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 장영주 교수님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NIH하고 NSF에서 수행할 때 드는 연구비하고 한국하고 다르냐? 저는 똑같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경쟁력이라는 거는 일단은 타겟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숫자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게 확실해야만 일단 국가 경쟁력이라는 건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뭐 저 싸게 해서 경쟁력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는 필수 요소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안정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그 연구자들이 안정망 면에서는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뭐 부족하다 그러면 뭐 한두 끝도 없겠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예, 제가 그다음에 아까 소활성이 중견 2 이상의 리더까지가 아니라 거기 IBS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IBS 자체를 기초연구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기초연구의 사업으로 봐야겠죠. 굉장히 수월성을 답보를 한 기초연구의 가장 큰 덩어리라고 그 생각합니다. IBS는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지만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 부분의 기초연구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그십 사업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그런 걸 그거를 배제하고 나머지의 금액에서 지금 이렇게 기초연구 사업이라고 하는 연구저축의 사업을 나누고 네.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럼 수월성을 다 그럼 요구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 토론을 좀 나중에 더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그 프로그램형 그 평가 지표 개발하는 게 저도 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혁신기획단 할 때 결국은 이 프로그램형 사업을 하는 어떤 그 패러미터의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현장 연구자들이 그 평가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평가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좀 유지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어떤 그 R&D 문화에서 우리가 많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정답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또 고민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는 거의 마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혹시 추가 발언 없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였네요.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이승복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해 주신 장영주 교수님, 박기범 박사님, 그리고 김정윤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포럼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도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토론 내용 정리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편성과 수월성 관련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균형점을 찾는 부분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성격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는 다 동의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적정한 규모가 지금 현재 있는 그 기초연구 투자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대학과 지역대학 특히 이런 부분에서 기초연구 진흥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도 대학 구조 개혁과에 연계된 기초연구가 대안이 좀 마련돼야 된다는 부분, 또 하나는 이제 학문 분야 간의 연구비 균형의 불균형 부분들 해소해야 되는 것도 제기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5차 기초연구진흥 종합계획이 이제 준비할 시점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이니까요. 오늘 나온 의견들 그리고 대안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포럼 이것으로 마치고요. 끝으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9월 8일 양자통신의 미래, 양자암호에서 양자인터넷이라는 주제로 가지고 포럼을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137회 키스텝 수요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